반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목소리 선생님이 그 양력이다 보니까 활동은 워낙 많았어요. 우리들이 여러 가지 들었습니다. 우선 우리 되게 1965년에 서울대학교 사학과를 졸업을 하시고 88년에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국악박사학위를 수료를 하셨습니다. 1981년부터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로 재직을 하셨습니다. 2007년에 퇴직을 다음에 2008년 3월부터 2010년 9월까지 바로 국사평창위원회 원장직을 역임을 하시고 현재는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의 명예교수로 계십니다. 사회활동은 워낙 다양하시고 많이 하셔서 여기 소개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주로 이제 중요한거는 박사님이 그간에 관심 있게 연구하시고 학계에 기여한 그런 활동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발표할 선지는 바로 이 정 박사님이 중심으로 연구하는 그런 주제이기도 하고 또 이와 관련해서 여러 분야의 많은 업적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업적으로는 조선 후기 문화운동사가 있고 또 조선 후기 역사와 이 역사의 이해가 있고 바로 오늘 강의할 주제와 관련해서는 현암사에서 2002년에 간행한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선비라는 그런 좋은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문도 상당히 잘 갖추어졌습니다만 아마 이 책을 같이 읽으면 우리가 지상적으로 알고 있는 선비 정책 보다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선비 정책하면 저들이 상당히 친근한 말이고 많이 알고 있는 듯 합니다. 서익하면 선비다 하고 선비는 하는데 막상 또 아주 어려가지고 선비가 뭐냐? 도대체 선비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일생을 사는 사람이냐 이렇게 이제 딱 알고 들어가면 사실 조금 실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게 드뭅니다. 아마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정 박사님 아마 여러분들에게 아주 도움이 되는 유익한 말씀을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과 같이 낸 저서라든가 또는 논문은 일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고 바로 우리 정 박사님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시내에 처음 와봤습니다.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아니 웬일이라고 해서 제가 외부에 처음 와서 촌여자라고 제가 스스로 부정했습니다. 저는 강원도 춘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리한다고 지금 춘천에 막창에 했습니다. 제가 국사평창위원회 30개월 일을 하고 춘천에서 고향에서 유유자적 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대구에 한번 오라고 이제 권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제 전화하셨는데 그 전에 이렇게 선배들이 저한테 무슨 노하우를 하고 가르쳐 준 게 모르는 사람이 지나 한번 하지 말라. 그렇게 저한테 누가 충고를 해줘요. 그런데 지금 저한테 전화하시는 권대중 교수님은 84번 이렇게 교양 행사를 하니까
저한테 주라고 그래서 제가 기꺼이 왔습니다. 구경 왔는데 아까 이제 새로운 교수까지 이제 권 교수가 안내하면서 이렇게 알려준 데서 제가 오늘 칭찬했지만 저 와서 여러분도 뵙고 제가 이제 평생처럼 공부를 했는데 이것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리고 많이 해서 여기서 많이 영광되고 그리고 아주 기쁜 일이고 조선시대 선비의성과 선비정신인데 주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그 이강인은 꼭 거기에만 해결시켜 하는 게 아니고요. 조선왕조 전반적으로 조선왕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우리가 지금 조선왕조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인식 하에서는 조선시대를 이끌어간 선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선왕조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 그 기본적인 그런 이해를 밑에다 깔고 바로 그 시대의 주요한 그 몫을 담당한 선비에 대해서 제가 역사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그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는 보시지 마시고 저는 이거를 강의라고 생각 안 하고 강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그냥 들어주시고요. 혹시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아마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교재 들여다보시지 않고 그냥 편히 그냥 들으시면 저도 또 말씀드리기 편하고 또 듣는 분들도 편안하게 들으셔야지 사회교육까지 이렇게 일일이 요점 정리하시면서 평생 공부하셨는데 또 여기서 또 학습하시려고 너무 애쓰실 거 없고요. 그냥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조선시대 선비에 대해서 강연을 처음 하게 된 거는 한 20년 전인데요. 처음 저한테 이거를 요청한 분이 미래학회 회장이 있어요. 처음에는 미래학회에서 왜 역사학자한테 이런 거를 위촉을 하시나 참 이상한 일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갔습니다. 그랬더니 미래학회 회원들은 거의 사회과학도들이더라고요. 정치학, 사회학, 뭐 외교학 그런 거 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미국 유학을 하면서 절실하게 느낀 게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자랑스럽게 내세울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까지만 해도 동남아니 이런 나라들을 좀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 미국에 유학 와갖고 자기 역사, 문화, 전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박식하고 그 대단한 자부심 그거는 아주 굉장히 놀랄만한 일이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코리아에서 왔다니까 내가 우선 하여튼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너한테 잘 얘기해 줄게. 그리고 자기 나라 역사, 문화, 전통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하고 정보원 역사도 아닌데요. 그분들도 다 사회과학도인데. 그랬는데 그럼 너 좀 자랑해봐라. 그러면 할 얘기가 없더랍니다. 할 얘기가 없어갖고 뭐를 자랑해야 될지 항상 그 시민사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당쟁론이라든가 뭐 사대주의론이라든가 부정적인 얘기를 학교에서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선뜻 뭐를 자랑해야 될지 몰라서 자기들이 그냥 할 말을 잃고 아유 우리 전통에서 선비정신은 긍정적이고 자랑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도 그 얘기를 줄줄이 자기가 표현하기가 어렵더랍니다. 그래갖고 자기들이 이제 그 표현을 등짝이 썬을 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등짝이 썬한 느낌을 받았다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모여갖고 우리끼리라도 공부 좀 해보자. 그래서 모여갖고 이제 우리 역사를 공부하려고 했더니 아직도 그때만 해도 70년대 뭐 그럴 때니까 아직도 우리 역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역사 지식이 나와 있고 특히 선비정신을 공부하려고 하니까 제대로 된 책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는 안 되겠다. 그럼 우리끼리 공부하자. 그래서 선비학회를 조직했더라고요. 그래서 미래학회 속에 선비학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래학회 속에 선비학회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저를 오라고 그랬던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회장님 말씀이 역사를 알아야 현재를 알고 현재를 알아야 미래를 예측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 지금 역사를 너무 모르면서 미래를 공부한다고 미래를 예측한다고 모여갖고 떠드니까 이거는 참 공허한 일이다. 외국의 그 유명한 그 미래학자들이 다 역사학자가 아니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후부터 제가 이제 그
선비학회 다는데도 또 연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세대학에 가서 또 제가 강의를 하고 그래서 그 후부터는 대표적인 제 그 강연 그 주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그 선비의 삶과 선비정신이라는 삶이라는 건 굉장히 구체적이지만 선비정신이라는 건 우리는 좀 관념적으로 받아들여서 좀 굉장히 좀 이렇게 딱 와서 닿지 않는 그런 어떤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많이 개발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야만 이제 그게 피진하게 다가오고 아 그렇다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많이 개발해갖고 예를 많이 드니까 서로 이렇게 교감하는 거는 좋은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예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오늘 그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릴 거는 이 앞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1시간 내에 강의를 빨리 끝내야 될 거라고 그런 도서관 측에서 그렇게 저한테 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1시간만 지나면 여기서 소음이 굉장히 많이 들릴 거라고. 그래서 오늘 될 수 있으면 예화를 빼고 요점만 말씀드리고 공사 소리가 나더라도 질의응답은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제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의 선비라고 왜 앞에다 조선시대를 얘기했는가 하면 최근에 선비는 순수 우리말이고 어떤 국가 어떤 시대에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선비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선비는 단군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최근에 있기 때문에 저는 조선시대에 한정시켜서 말씀드리겠다고 해서 앞에다 조선시대라고 제가 썼습니다. 선비는 한문으로는 사적, 선비사, 신분적으로는 양인입니다. 그 조선시대 양반, 중인, 상인, 천인 이렇게 4개 층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법전에는 양인이냐 천인이냐 그것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전기에는 이렇게 4개 층의 분화가 분명하지 않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후기에 되면은 관습적으로 4개 층이 분화한 겁니다. 양인에서 양반, 중인, 상인, 상인은 큰 눈이 있죠. 3개 층으로 분화하고 천년을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경국대전에는 양인이냐 천인이냐 그러니까 양인은 큰 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개 층입니다. 법전은. 그리고 후기에 되면은 이제 4개 층으로 분화한 거죠. 경제적으로는 중소지주층이 많습니다. 대주주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일정한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전공, 주전공이 성리학을, 유학 중에서도 성리학을 주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학의 기본 경전이 뭡니까? 제가 꼭 이런 질문을 하는데 유학의 기본 경전이 뭡니까? 네, 사서성경입니다. 그렇죠? 논맹, 용학, 시서역.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논맹, 논어맹자, 용, 중용, 학은 대학. 그 다음에 시경, 서경, 역경. 바로 이게 성리학의 칠서체제입니다. 성리학의 칠서체제. 그래서 우리가 조선에서 유학 중에서도 성리학을 주로 국학으로 삼고 그 이념을 국가 지도 이념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유학의 기본 경전, 서슴없이 사서성경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성리학의 기본 경전이고 이제 그 이전에 성리학 이전에 원시 유학의 기본 경전은 육경입니다. 시서역, 예기, 춘추, 주례 그렇습니다. 근데 주례는 원래는 이제 안 들어가 있었는데 악경이었어요. 음악에 대한 경전인데 그때는 음악을 굉장히 중요시했죠. 지금도 우리가 음악을 즐기고 하지만 그때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시해서 악경이 중요 경전이었습니다. 음악이 사람의 마음을 순화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해서 국가적으로 음악 정책을 하고 음악에 대한 경전까지 있을 정도로. 근데 육경이 없어져 버렸어요. 언제 없어졌을까요? 진시황의 분서전으로 실제로 유교의 모든 경전이 사라졌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한나라 때 오면은 이것들을 다시 살려내는 작업을 하죠. 그래서 공자에 뭐 사단이 있었다든가, 공자의 집 뭐 마당에 묻혀 있었다든가, 벽 속에서 나왔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발굴해가지고 그 책이 진짜냐 가짜냐, 그걸 가려내는 작업이 훈고학입니다. 훈고학이라는 건 오늘날 말하면 고등학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한나라 때는 훈고학이 발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그 기술학적인 공론론 갖고는 도저히 도교나 유교하고는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도교나 유교는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그런 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유학이 너무 실천유학에 그리고 1차원적인 그런 그
과학적인 그런 측면이 강하다 해갖고 송나라 때 오면은 이기론이 발달하죠. 이와 기도 나눠서 성마음을 이해하는 이기론이 발달하면서 턱이 상학하는 게 성략입니다. 그래서 송나라 때 성략이 발전했고 그것이 조선에 와서는 그것을 극학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유학 그러면 성략을 떠올리고 그 유학의 기본경전 그러면 성략의 기본경전이니까 유학의 기본경전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략을 주전공으로 해서 그 이념을 실천하는 학인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사회 단계, 선비의 단계에서 수계합니다. 선비의 단계에서 자기 자신을 닦는 겁니다. 그 밑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자기 자신을 닦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인격과 함께 두 가지를 다 닦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대부가 되죠. 그래서 수계해갔던 대부가 되는데 대부의 단계에서는 치인합니다. 남을 다스리는 단계를 합니다. 그래서 수기치인, 자기 자신을 바꿔서 남을 다스리는 그런 그 수기치인을 하는 것이 사대부 학자관으로 가져서 그분들이 최종 목표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비정신을 마이르메리하게 지켜야겠다. 선비정신을 복잡하게 어떻게 설명하진 않고 딱 한 자리에 대해서만 맑을 천자를 굉장히 생각하는 게 선비정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청백리 다 아시죠? 선비들이 대부가 되면 청백리가 되는 것을 굉장한 영광으로 알고 그 다음에 청빈을 또 미덕으로 미덕으로 또 실천하고 그 다음에 청직 맑은 천자의 직책이된 직자입니다. 삼사에서 일하는 분들 삼사에서 일하는 분들이 그 청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헌부, 사관원, 그 다음에 홍문관, 그 삼사에서 일하는 분들이 그 청직 수행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원관이죠. 그래서 청백리를 비롯한 그 청자라는 건 다 선배하고 직접 관련되면서 이 청자 자체가 선비정신을 대변하는 그런 글자가 됐습니다. 선비의 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비의 수기, 자기 자신을 닦는다. 경전에서 기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민은 타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수기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학문과 인격 두 가지를 이제 닦는 거를 얘기하는데 인격 수양은 그냥 앉아서 그냥 나는 인격을 수양하게 닦아야겠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5, 6살 때부터 소학을 가르쳐서 수기를 하게 하는 거죠. 소학은 다 아시죠? 어린 나이에 수신교과서고 성리학의 수신교과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12세기 그때 이미 성리학이 발전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지는데 조선에서도 이것을 그대로 가르친 거죠. 그걸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은 시대가 달라도 그 가르침의 그 기본이기 때문에 쇠소, 응대, 진퇴지절을 가르치는 거니까요. 쇠소는 누구리고 청소하는 겁니다. 응대는 스님 접대하는 법입니다. 진퇴지절은 나아가고 하는 범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려서부터 가르치지 않으면 몸에 익지 않아서 어린이 돼서 이걸 배우면 실제로 이게 굉장히 어설픈 거죠. 그래서 되어서 쇠소, 응대, 진퇴지절부터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조선시대는 귀족들인데 그들이 무슨 자기 자분한 일자리 되고 청소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19세기 세조정치기 되면은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지만 17, 18세기, 적어도 17세기에는 아무리 양반family 아무리 귀족가 됐다 하더라도 반드시 자기가 자고 나는 자리는 자기가 이걸 위해서 올리고 청소하게 그렇게 자식들을 엄격하게 가르치는 게 조선의 교육이었습니다. 그저께 제가 신문에서 오바마 대통령 미셀 여사가 자기 아이들한테 평범하게 모든 걸 하게 하기 위해서 애들한테 직접 청소도 시키고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이 거기서 귀족화되는 걸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아이들이 귀족화돼 갖고 남을 부려먹고 시키고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린아이들한테 반드시 청소하는 것부터 가르쳤습니다. 제가 80년대 초에 이제 교수가 돼갖고 교양 목사를 몇 년을 가르쳤어요. 근데 제일 가르치기 힘든 단과대학이 어딘지 아세요? 단과대학 걸로 가르쳤어요. 150명, 200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힘든 단과대학이 있었어요.
의과대학이었어요. 의과대학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럼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처음엔 몰랐어요. 왜 이렇게 의과대학이 힘들까? 제일 대단한 수재들이 오는데 의과 중에서 최고의 수재들이 오는 게 의과대학 아니에요? 그래서 봤더니 얘들이 2학년이에요. 2학년이니까 벌써 1년 동안 대학물을 먹어갖고 2년 동안 대학 다녀보니까 교양이라는 거 별것도 아니야. 고등학교 때 그 재탕이야. 이런 게 머리에 딱 들어박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들의 또 왜곡된 엘리트 의식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제일 똑똑하고 이과에서 제일 성적 좋아서 의과대학이고 그래갖고 얘들이 이제 말하자면 건방져진 거죠. 그래서 그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제대로 이걸 배우게 좀 유도할 수 있나 제가 궁리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어느 학기에 또 의과 학생들을 다 가르치게 됐는데 이만한 당당해서 이제 하는데 앞문으로는 교수가 들어가고 뒷문으로는 학생들을 하게 되는데 제 연구실에서 거기까지 그 강단까지 20분 걸려요. 그러니까 저도 막 뛰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들도 막 뛰죠. 그런데 어느 학생이 어느 날 문을 아무리 딱 열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이렇게 선생을 위해서 문 열어주는 학생이 다 있네. 너무 감동을 해갖고 제가 얼른 쫓아 들어갔더니 이 학생이 자기만 들어가고 문을 탁 닫아가지고 제가 옆에 탁 맞은 거예요. 그 순간 벽이 번쩍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건 지식을 가르쳐갖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바로 이걸 가르쳤습니다. 소화학을.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들어가서 여러분들 자기가 자고 난 일자리 해서 언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몇 명 안 돼요. 80년대 중대. 그래갖고 그럼 누가 됩니까? 침대에서 자죠. 그럼 침대에서 자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때는 반이 안 되더라고요. 아직은 그때는 침대 생활이 그렇게 일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사람 누가 했나요? 그랬더니 엄마가 겠죠, 누나가 겠죠, 파출부가 겠죠, 가정부가 겠죠. 어떤 학생은 발을 쑥 밀어서 논다고 그러고 그래갖고 제가 안 되겠어서 이 종이를 갖고 입을 개는 법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발을 접어라, 작은 입을. 그 다음에 발을 또 접어라. 그렇게 이제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들이 몸을 비비고면서 그때는 제가 아직은 할머니가 아니니까 저 아줌마 조금 이상한가 보다. 공부 가르치기 싫으니까 잔소리야. 내 말이 많아. 그런데 제가 이제 그다음부터는 조금씩 차원을 높였어요. 그래서 이제 손님 접대하는, 그래서 부모님, 친구분들이 오셨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밤새게 하네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문 코걸어 잠그죠. 그랬더니 팔팔팔 웃으면서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 앞으로는 반드시 나와서 인사를 하라고. 오셨느냐고 인사하고 가실 때 나가서 인사를 드리라고. 그리고 이제 또 교수방에 갔는데 더 와서 교수가 문 열어놓고 지금 컴퓨터 틀고 공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노크를 해야 되죠. 그것까지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방 열어놓고 지금 선풍기 틀고 했으면 들어간 다음에 문을 닫아야 되니까 열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어떤 학생은 그냥 열어놓고 들어가야죠. 어떤 학생은 닫아야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이제 열어놓은 문으로 들어갔을 때는 노크는 하되 반드시 열린 상태로 들어가라. 그리고 닫혀있는 문을 놓고 했을 때는 닫고 들어가라.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의아하면서도 조금 이게 좀 그래도 들을만 하다 이렇게 생각이 이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맨날 강의 들어가면 10분 동안은 제가 했어요. 그 다음 강의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그 예의와 아부의 차이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은 대답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예의는 모든 사람들이 상호 존경을 표현하는 거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애경을 극진하게 하는 준칙이다. 이거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주자의 서문에 있는 겁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애경, 사랑과 존경을 극진하게 하는 준칙이다. 그래서 이건 행동으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부는 뭐냐? 어떤 목적을 갖고 일시적으로 그 사람 앞에 가서 아주 유치한 말로 하면 알랑알랑 하는 게 아니라 그랬더니 또 그런 말을 뇌물하고 예물의 차이가 뭔가 그랬더니 조금 이제 그 답변이 나와요. 그래서 예의상 하는 거 그런 게 예물이고 선물이고 아부하는 게 예물이고 이게 조금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내내 앞에 10분 동안은 이 수학을 사실을 가르쳤는데 놀라운 변화를 겪었어요. 한 중간쯤 됐더니 그리고 학생들 이름을 제가 다 외웠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많아도요. 반드시 회계 본능이 있어서 고교 있던 학생은 그 당시에 고교 와서 앉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매출만 외우면 돼요. 매출만 외워갖고 반드시 이렇게 그 학생 이름을 불러갖고 일어나서 하라 그러면 이게 익명을 즐기기 때문에 익명이라는 걸 즐기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자기가 나를 어떻게 알아? 그래봐야 한 학기 가르치고 뭐 그만이지. 이러는데 이름을 준 줄이 왜니까 그다음부터는 이 학생들이 태도가 이러고 이거는 여기서 이름 모르니까 함부로 할 게 아니구나 싶으니까. 근데 재미있는 거는 한 서너 달 지나니까 이 학생들이 문 열어주는 학생이 생겨났어요. 저볼 때쯤 되면 그분에 있다가 문 열어줘요. 그래서 아, 되게 고맙다고 정말 예의가 달라졌다고 내가 얘기하고 들어가고 어느 날은 물도 갖다가 또 여기다 이렇게 놓는 학생이 있고 자기 이름도 안 가지고 그래서 제가 굉장한 변화를 느꼈는데 그때 제가 그 결론이 결국 교육이라는 것은 나를 불쌍히 거라는 걸 제가 그때 경험을 했는데도 그 다음 학기에 그걸 못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걸 학생들한테 얘기하고 설득하고 행동으로 나오기까지는 제가 굉장히 힘이 빠져갖고 오히려 제가 정작 가르쳐야 될 역사를 소홀히 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그걸 못했는데 우리가 지금 그 자식들한테 예의 없고 무례하고 그렇다고 하는 야단치지만 사실은 우리가 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집에서 학교에서나 공부장에서 이공부학다는 게 최고라고만 가르쳐놓고 애들 보고 예의 없다고 그러고 애들 야단치고 있는 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맞는 현대 수학을 만들어서 그거를 대여섯살 때 가르치면 지금보다는 훨씬 품격 있는 사회, 우리가 지금 선진 사회를 부르짖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넉넉하다고 선진 사회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품이 있고 예의를 지키고 품격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선진 사회가 될 텐데 우리가 지금 그 가장 기초적인 거를 사실 못하고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수학을 가르치고 나서는 경몽요교입니다. 경몽요교는 어리석음을 깨뜨리는 요교죠. 윤국민 선생이 지은 거고요. 이거는 수학보다는 굉장히 격이 높죠. 그래서 1장 보면 입지장입니다. 뜻을 높이 세워라. 뜻을 세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근데 이것을 쓴 게 윤국 선생이 40대 중반쯤이래요. 근데 그분이 군지에서 너무 이제 병을 얻어서 고향의 습관에 잠깐 이제 휴직을 하고 있을 때 성문에 보니까 민순에 빠지지 않게 스위치를 씁니다. 민수는 오늘날로 말하면 매너리즘입니다. 근데 그때 그분은 학문적으로도 성취했고 참 많이 했던 일이죠. 제자도 많이 키우고 그리고 또 대부가 돼서 진정한 이제 사대부가 된 거죠. 사대부가 돼서 국가사회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중요한 그런 관료 생활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민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 책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저도 고나이쯤 이 책을 읽었는데 원전을 읽었는데 제가 그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별로 한 게 없었어요. 근데 그분은 그 나이에 다 이뤘는데도 매너리즘을 얘기하고 있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 책을 씁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경몽요별에 굉장히 재미난 그거를 제가 봤어요. 여러 가지 처세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내가 아무리 착한 마음으로 아무리 정신으로 대하도 꼭 트집을 잡고 나한테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그 구절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아무리 착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해도 꼭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거기에는 날씨 이야기만 하라 그렇게 돼 있었어요. 날씨 이야기만 하라. 웃어가면서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이 괜히 시비하고 나한테 그렇게 하니까 그냥 말하놓고 그냥 묵살하면은 더 한다는 거죠. 자기를 우습게 여긴다 생각해서 더 유감을 표하니까 웃으면서 날씨 이야기를 하면은 시비 붙일 게 없죠. 오늘 날씨 참 청명합니다 그러는데 뭐라고 시비를 합니까? 시비 못하죠.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처음에 교수 됐을 때 여교수가 딱 인문대학에 3명이었어요. 근데 저보다 다 6년이나 선배의 분이 이제 두 분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분들보다 이제 6년이나 뒤에 이제 교수가 됐는데 너무 고달팠어요. 정신같이 먹으라고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정말 말할 수도 없이 또 힘들었는데 하필이나 고달픈데 한 분이 저한테 꼭 시비를 거는 거예요. 나오다가 이렇게 눈만 마주치면 뭐라고 시비를 하는데 정말 이거는 너무 괴로운 일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뭐라고 같이 그럴 수도 없고 해갖고 이렇게 눈 열고 이렇게 나가다 그분이 저기 보이다가 얼굴 닦고 방에 들어가고 5분 있다가 나가고 그랬는데 제가 이 경동역을 이끄는 용기를 내서 나갔어요. 나가갖고 그분이 저기 오길래 이 선생님 오늘 참 날씨
그쵸? 제가 그래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뻥해갖고 뒤로 막 이러면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이가 쳐다봐요. 그래서 날씨가 너무 청명해요. 그리고 인사하고 제가 갔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시비를 못 붙이고 그냥 뻥하고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만나길래 또 오늘은 너무 춥죠. 그래서 왜 저를 춥게 입고 있어요. 막 이러고 했더니 뻥해갖고 쳐다보고 3번을 들고 나니까 시비를 안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효과를 봤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무시하지 마시고 웃어가면서 낚시하게 하시면 아주 일이 잘 풀리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아주 재미난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뭐 9가지 생각하는 방법, 9가지 모습. 왜 이렇게 뭐 손을 달달달달 떨어놨던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중학교 때 제가 몰라서 펜을 갖고 막 이러고 돌리고 있었는데 지리 선생님 오셔갖고 손을 탁 치면서 너 그거 못 쓴다. 그러지 말라.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무안하고 선생님한테 유감까지 있으려고 했는데 거기에 바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손을 단단단단 떨지 말라. 발을 단단단단 떨지 말라. 사람을 볼 때는 정시해라. 이렇게 똑바로 봐라. 그런 것들이 9개의 자기 모습을 바꾸는 그런 그 원칙들이 있더라고요. 눈을 못하고 고개는 이렇게 똑바로 하고 정시를 하고요. 그리고 딴 데 보지 말고 사람은 정시를 하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재밌으니까 읽어보세요. 학문도야입니다. 인격수양은 수학이나 전공요구 이런 책을 통해서 하고요. 학문도야는 문사철이 전공 필수입니다. 오늘날은 문사철 우리 뭐 계속 하고 있죠. 근데 전통시대에는 순서가 거꾸로예요. 철학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역사고 그 다음에 이건 문학이 아니라 문장학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그때 철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없었습니다. 경학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철학이라는 말은 필라소피를 근대에 이제 한자로 옮기면서 아마 일본에서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철학이라고 이렇게 말을 만들어낸 거고요. 전통시대는 경학, 경전을 공부하는 학문, 그래서 경학입니다. 그래서 경학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사람답게 사느냐 그런 문제를 깨우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사람답게 인간답게 품위있게 사느냐 그런 문제를 경험을 통해서 이제 배우고요. 그리고 역사는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그런 현상들 이게 추구하는 게 역사거든요. 그래서 역사에서는 시간성을 빼면 역사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과정을 파악합니다. 그 현상들을 파악하니까 그건 역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경학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는 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컨대 효도, 그럼 우리가 효도는 뭐 필요 없다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동서부금에 효도 필요 없다 그거 버려라 그런 시대는 없었어요. 그런 국가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사람들이 효도 더 잘한다고 그러네요. 우리는 지금 효도도 굉장히 많이 변색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돈 있는 부모가 효도를 더 받고 서양에서는 돈 없는 부모가 효도를 더 받는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변질된 거예요. 전통시대 효도를 그렇게 강조했는데 지금과 같은.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효도의 방법이 변하는 거다. 효도의 그 진리, 효도가 정말 인간이 해야 되는 그 진리라는 건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데 방법은 변할 수밖에 없다. 그 전통시대에는 농경사회니까 대가족이니까 한 집에서 살고 그래서 그 음식도 같이 뭐 이렇게 겸상해서 어른한테 이렇게 맛있는 것도 이렇게 앞에 놔두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살 때는 방이 따뜻한가 손을 이렇게 방바닥을 만져두고 추우면은 국물을 더 빼드린다든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효도를 했지만 지금은 핵가족이 되고 도시가 되고 이런 세상에서 그런 효도는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효도는 전화를 자주 문안전화를 자주 드려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좀 조금 비축을 하면 통장으로 조금이라도 부모님께 위로가 되게 돈을 좀 보내드려라.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막 깔깔했더니 그러면 이제 조금 있으면 인터넷으로 부모님하고 대화를 해야 되고 그게 벌써 몇 년 전인데 학생들이 앞서가더라고요. 막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효도를 개발하면 되겠다. 맞다고. 효도는 여전히 중요한 가치지만 방법은 여러분들이 흥진하게 각자 개발할 수 있다.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또 진선미 뭐 참되고 착하고 아름답게 살아라. 그런 가치가 또 부정될 리는 없잖아요. 인간사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경험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역사가 진행되는 거는 역사를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거를 경전 미사의 정신으로 파악한다고 합니다. 경전의 진리를 말주로 삼고 역사의 변화 과정을 시주로 삼는 거죠. 경위로 삼아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거기서 진리가 나오죠. 그 진리를 문장이라는 좋은 그릇을 갖는 거죠. 문장이 있어야 표현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도기론이라고 합니다. 도는 진리고 기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문장이라는 좋은 그릇에 그 진리를 담는 겁니다. 그래서 경경이사의 정신으로 파악한 진리를 도기론적으로 우리가 말씀해 간다. 그게 인문학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선비의 치인입니다. 선비의 치인은 전부 아시다시피 공부를 하려면 그 다음에는 과거를 보는 거죠. 근데 과거를 보려면 몇 분부터 시작하나요? 국분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종국, 이러면 18개의 답이, 18개의 사다리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다 아득한 거예요. 그 관료 생활의 그 길이. 그래서 그것도 이제 속과 대과가 있죠. 속과는 뭡니까? 생원 진사과죠. 생원은 뭘 보나요? 주로 경전의 진리를 봅니다. 그럼 진사는 뭘 보나요? 문장을 보죠. 그래서 대개 그 생원은 이승한 사람, 이론이 승한 사람이 보고요. 그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진사는 문순한 사람, 문장력이 승한 사람, 문순한 사람을 봅니다. 그래도 생원과에서 문장 바로 좀 같이 보고요. 또 진사과에서도 경화로서 같이 봅니다. 그래서 그 학종만 다 보는 건 아니지만 크게 볼 때는 생원 진사과. 그러면 이게 시대에 따라서 어느 게 더 중요하고 크게 얘기했죠. 중요도는 국가에서 따지지 않는데 사람들의 선호도가 바뀌는 겁니다. 그럼 조선 초에는 뭐가 더 선호되고 유행이었고 인기가 있었을까요? 생원과입니다. 왜 생원과가 더 그렇게 인기가 있었을까요? 문물 제도를 정비하고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데 문장력이 절대. 제가 지금 조선 초에 진사과라고 하는 거 생원과라고 했죠. 아, 죄송합니다. 조선 초에는 진사과가 유행을 하고 조선 중기에는 생원과가 유행입니다. 그래서 문물제도 정비하고 그런 외교관계 수립하는 데는 문장력이 중요시하기 때문에 문장 잘하는 사람이 출세를 하기 때문에 그랬고요. 중기가 되면 경학이 아주 중요한데 그걸 왜 그런가 하면 어떻게 품위 있는 인간을 만들어내느냐 그런 게 중요한 그런 그 당시의 시대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생원과가 또 유행한 거죠. 그래서 생원과를 한 사람들이 경화를 공부해갖고 사람이 어떻게 떳떳하게 사람답게 사느냐 하는 문제를 추구하고 그래서 그거를 공부하는 학자들이 사회적으로 인기가 있고 또 높이 평가가 되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 다릅니다. 그럼 조선이 망할 때는 뭐가 유행했을까요? 진사과가 또 유행합니다. 조선이 망할 때는. 문장력이 또 중요시됐어요. 그래서 이제 시대에 따라서 유행이 이제 기복이 있습니다. 근데 속과라는 건 결국 정결시험이지 속과 같다고 교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대과를 가있죠. 근데 왜 제가 이 문과 중심이라는 거는 제 주제가 선비이기 때문이긴 하지만 조선은 지식에 기반한 문화국가입니다. 그래서 문치주의를 조선 초부터 내세웁니다. 문치주의라는 것은 글로서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학문이 중요하고 논리가 생각나요. 그래서 그 국민도 논리와 명분이라는 논리로 설득하지 않으면 잘 안 되는 나라예요. 신하들도 왕과의 그런 그 치열한 그런 토론의 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니 그 시대에 어떻게 저렇게 신하가 저런 말 할 수 있을까? 지금 대통령한테도 못할 말을 막 신하가 하는 거예요. 그건 논리로 하는 거지 관종 싸움이 아니에요. 논리정연하게 경전에 입각해서 자기 논리를 피는 거죠. 그러니까 왕들도 그만큼을 공부를 하지 않으면 신하들하고 상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그 왕들은 흑자군주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세자, 세제 때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사연을 계속 하고 왕이 돼서는 경연하죠. 경연 그것도 한 번 하나요? 조광주광 석방 하루에 3번 하는 거죠. 그거마다 하면 그 다음에 여성인같이 쫓겨나죠. 그래서 조선의 왕들이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었고 신권이 굉장히 강한데 학문을 통해서 논리가 발달하고 논리를 통해서 사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과를 또 가야 되는데 대과로 가기 위해서 속과에 이제 일단 합격을 하면 성균관이나 아니면 집으로 가서 나타내서 또 공부를 시작해서 대과를 보죠. 대과를 보고 나서야 종목품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대과에 합격해요.
그러니까 18개의 사절이 올라가야 되는데 조선 후기에 되면은 이런 과정을 안 거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산림이라고 갖고 메시아가 숲이라고. 산림이라는 것은 암혈 독서지사라고 해요. 바이블에서 독서만 하는 선비. 암혈 독서지사. 이거는 분당 정치의 대표자들이에요. 우리가 보통 조선시대에는 당쟁하다 말았다. 조선전기는 사화, 조선후기는 당쟁. 맨날 그런 거를 아주 그게 뻔치가 않도록 듣는데 그거는 현상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생겨났고 그런 현상의 순기능은 무엇이며 어느 시기까지 순기능이고 어디서부터는 태단이 생겼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면서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시민사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당쟁론하고 사회주의론이거든요. 너희들은 당쟁하다고 그랬다. 그걸 아주 귀에 까지게 않게 세뇌를 시킨 거예요. 근데 사실은 당쟁도 필요해서 생겨나고 숨기는 기가 있고 엮이는 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세기는 당쟁, 숨기는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되게 분단정치의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임진왜란 직전에 그 두 개의 학파가 그 분단으로 이제 형성됐죠. 그래서 영남학파는 기업파는 선 이렇게 이제 형성됐는데 영남학파가 또 남과 북인으로 분단이 됐죠. 남이는 회계학파, 북인은 남명조식학파하고 하당성경적 기업학파. 그래서 3당 체제에서 임진왜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3당 체제에서 임진왜란이 일어난 후에는 거의 이 3당에 소속되어 있는 살인들이 그 전란을 극복한 거예요. 훈구파들은 이미 너무 귀족했기 때문에 전쟁 수행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임진왜란이 끝나자마자 완전히 도태돼버려요. 그전에는 사화기에 그렇게 여러 번 사화가 일어났어도 그들이 권력을 딱 쥐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비판하다가 도태되고 사화가 그거죠. 그랬었는데 이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결국 사람들이 전쟁을 다 수행했거든요. 임진왜란은 패전입니까? 승전입니까? 네, 여기서는 승전이라고 그러시네요. 예, 승전입니다. 국토에 들어온 적을 완전히 물리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패전이라고 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침략했는데, 우리 저 일본 영토에 들어가서 한판해야지. 왜 그걸 그냥 가지도 않고 있냐고. 그런데 우리가 일본 영토에 들어가면 또 전쟁해야죠. 또 밀고 들어오죠. 끊임없이 전쟁이 계속돼요. 그래서 그때 가장 중요한 그 가치는 평화와 안정입니다. 평화스럽게 안정된 사회 속에서 국민들이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전쟁을 통해서 땅덩어리 뺏어갖고 한판 붙고 그거는 중요한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급자족하는 농경사회, 자급자족하는 농경사회니까 또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근데 바로 그걸 수행한 게 살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살인 관료들이 이때 중간관료 이상으로 이미 벌써 승진해 있었어요. 서해 유성문 선생이라든가 백사 이한복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전부 중간관료로 있으면서 중국과는 당시의 유엔군 파병을 끌어낸 거예요. 당시의 유엔군이에요. 명나라 군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거기는 눈이 파란 그 사람도 있고 또 얼굴이 스크한 사람도 있고 그랬을 때니까 그런 경우는 서역이 아니면 좀 올라면이나 동남아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전부 용병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중국 사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당시의 유엔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구원병 활동 끌어들이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의병 활동 아니에요. 의병 활동은 그 일본 사람들도 전부 밥을 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런 보호가 굉장히 복잡하죠. 숫단지도 심연도 가고 그러는데 의병이라는 건 결국 조선 백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치고 뺏고 불살리고 그러고 그냥 집에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조선 백성이니까 일본 분들도 그 사람들을 다 습출할 수가 없죠. 빨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급력 끊어버리고 보급품 다 없애버리고 그런 것도 중요하고 관군하고 또 학생하고 전쟁도 치르고 그리고 이 의병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게 웬만한 대국에서는 그런 의병이 안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민초다 우리는 바람 부는 대로 부는 대로 살아남기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그런 전략이 있을 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게 의병이죠. 그래서 임진왜란 때도 의병이고 나중에 나라 망할 때는 의병이 달라서 계속 의병이 일어나고 그분들이 나중에 국민군까지 연결되니까. 근데 세계적으로는 그런 비슷한 국민군이 들고 일어난 나라는
그 프랑스의 레지스탕스하고 오래간의 베트콩 정도가 있잖아요. 베트콩은 좀 성격은 다르지만 어쨌거나 국민군이니까 그것도. 그래서 의병 활동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뭘까요? 이순신을 적극적으로 이순신 장군을 추천한 것도 서해 유성룡 선생이거든요. 사람하려고 추천하고. 그래서 이순신의 해병의 승리, 그 다음에 의병 활동, 그 다음에 당시에 그 명나라 군대에 파병해서 그 명나라 군대가 들어온 것, 이런 세각자가 맞아갖고 결국은 서해 들어온 적을 일본군을 완전히 물리쳤죠. 7년 전쟁이지만. 그래서 그 이후에 의병장을 가장 많이 배출한 북인정권이 생기는 겁니다. 광해군 정권은 북인정권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결국 살인들이 분당 정치를 해가는 게 17세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당의 핵심은 결국은 화의 영수이자 분당의 정치 집단의 영수이고요. 근데 이분들이 자기 분당에 나가서 일할 때는 정치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자기가 중심이 돼서 그 국가의 어떤 그 방침, 또 그런 모든 그런 그 기본 전략, 청사진 이런 걸 이분들이 주로 설정하는데 상대 분당이 할 때는 살림에 들어가서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분당이 일진일퇴한다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 분당이 이번에 나가서 한다. 그래서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들어오니까 일진일퇴예요. 그러면 상대 분당이 또 나갔다 들어갔다. 그게 17세기의 분당 정치고요. 분당 정치의 핵심이 살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경세가 같아요. 그래서 이 살림은 17세기 살림이 가장 그 순위에 있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분당 정치 자체가 17세기 분당 정치가 오늘날의 입헌 문제나 유사하기 때문에 의외는 없지만. 근데 18세기 되면은 왕이 모든 전권을 쥐고 하는 큰통 정치가 오거든요. 분당 정치가 1세기쯤 되면서 나중에는 아주 극한 상황까지 가거든요. 그 전에는 사모 연합정권 육성하고 상대당을 결정을 했는데 17세기 말쯤 되면 한국기가 오거든요. 숙전정관계.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죽어야만 끝나는 그런 피를 보는 그런 아주 극한 상황까지 분당 정치가 나니까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나온 게 그 대안이 평평정치입니다. 그래서 평평정치는 군사가 중심돼서 왕이면서 스승이다. 군사. 그게 숙정, 영조, 정조입니다. 이분들이 중심이 돼서 평평정치가 하는 거죠. 평평정치는 모든 계층, 모든 분당에게 같은 기회를 부여하는 거예요. 기회균등주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서울들까지도 왕관의 책자들까지도 신문상승운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다른 평평정치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왕이 중심이 돼서 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때 되면 상인들이 빛을 잃고 한 역할을 못해요. 그러니까 있으나 만나 살인이 된 거고요. 19세기는 세도정치기죠. 왜 세도정치기가 나왔을까요? 평평정치기에 모든 권력이 왕 한 사람한테 이제 모인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이런 분란이 정치적인 그런 역할을 못하죠. 그런 상황에서 1800년 정조대왕이 49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왕의 측근에 있던 신하들, 근신이라고 해요. 가까이 있던 신하들. 그들이 바로 규장가들의 각신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권력을 쥐게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 16가문이 정치를 한 게 19세기 세조정치입니다. 우리는 보통 안국임시, 풍년임시, 영민시가 있지. 세 가문 이렇게 표들인데 그 외에도 뭐 한남박신이 뭐 청풍임시니 해가지고 16가문이 정치를 하니까 결국은 과도 독재체제가 돼버린 거고 그때부터 밀란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1811년. 그러니까 홍경래날부터 해갖고 계속 밀란이 일어나는 게 권력이 과도 독재체제 속에서 이제 썩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밀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9세기 살림이라는 것은 세도 정치의 아치락 뒤치락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살림으로는 어떤 사람은 그거 의미 있잖아. 어떤 사람은 그거 있으나 만나지. 어떤 사람은 그거 저기 그 세도 정치 아치락이나 쓰였잖아. 이거는 역사에서 시간을 빼고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림을 얘기하더라도 17세기 살림, 18세기, 19세기 살림이 다르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살림의 시대가 17세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두 번의 전쟁, 임진왜란과 평자호란의 후유증을 기록하고 국가 청사진을 설정하고 분당 정치의 영수가 돼서 그 부정부패를 막고
이런 그 아주 순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지금 1세기쯤 하니까 1세기 가까우니까 나중에 그렇게 정권 체제를 구축하려고 피를 부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또 선택의 은일입니다. 이 은일은 난세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 동양사에서 오래전부터 강태공부터 시작되는 전통이죠. 그래서 난세에 나와서 일을 한다는 거는 결국 난세를 연장해 주는 것밖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난세는 차라리 숨어버리는 게 그 국가사회를 위해서도 오히려 들이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연산군 시대 같은데 전부 선비들이 숨어버렸죠. 그래서 나와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결국 연산군의 반전에 의해서 처벌되면서 다 함께 그냥 사람들이 같이 처벌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이 망할 때는 이제는 피하는 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망하니까 피해버린다고 그게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닙니까? 그때는 이제 적극적인 그런 대응이, 선비의 대응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의료활동입니다. 의미사변이 일어나죠. 1995년에. 그러니까 국모가 정부에서, 경복궁에서 시해를 다녔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한 주권 침해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전국적으로 일어나서 의료운동부터 시작해서 그 후에 나라가 망할 때까지 계속 의료들이 이제 많이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거의 소청이라고 그러죠. 의를 들어 올려서 청소를 한다. 소청은 청소를 까꾸로 된 얘기입니다. 우리 전통시대의 용어가 까꾸로 된 게 지금 까꾸로 쓰는 게 맞는데 그건 일본 그 식민지 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뒤집어 썼으면 용어가 많아갖고 지금 우리가 쓰는 한자 용어가 일본이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의 소청, 그게 청소를 까꾸로 해서 의를 들어 올려서 적을 쓸어버린다. 그게 이제 의료활동인데요. 두 번째가 뭘까요? 선비의 그 직업을 지켜서 자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자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우리는 뭐 민영한 조병세 뭐 몇 분만 홍보 뭐 이렇게 몇 분만 얘기하는데 사실은 수십 명 뭐 지금 계속 발굴 중인데 이런 쪽에 학계에서 연구 결과가 아직 종합이 안 됐어요. 근데 이것도 선비의 그런 그 나라 망할 때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선비가 나라가 망하는데 선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서 부차스럽게 굴욕스럽게 그 생명을 유지하느냐. 그래서 자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망명이 있어요. 만주나 연해주 이런 데로 망명을 받고 그 다음부터 이제 독립운동으로 이제 계승된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선택이 의일인데 대개 이 경우는 고향에 나타내서 숨어가지고 교육사업에 투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복을 위해서 교육이 중요하다. 인재를 키워야 광복을 하든 광복을 하기 때문에 나라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되게 마지막 선택 문제는 교육사업하고 연결받고 많은 분들이 지방에 숨어버립니다. 네, 그 다음에 선비의 생활태도입니다. 선비의 생활태도는 외유내강하는 게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겉으로 한없이 부드러운데 속으로는 자기 부분이 확실하죠. 그래서 이 외유내강이라는 건 아마 서양에서도 비슷한 가치를 존중하는 것 같아요. 젠틀맨이 그거 아니겠어요? 부드러운 남자. 근데 부드러운 남자가 겉으로는 부드러운 거 아니겠죠. 젠틀맨도 자기 기준은 확실하고 다만 이제 약자에 대한 배려, 강자에 대한 배려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소외자, 뭐 장애인 이런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부드러우니까 젠틀맨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청빈과 검약입니다. 청빈은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한테 요구된 리더이지 보통 하루 세끼 걱정하는 백성에게 요구된 게 아닙니다. 하루 세끼 먹는 거 걱정하는 사람한테 무슨 청빈을 요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빈을 강조한 거는 되게 고위직 인사들한테 강조했어요. 권력을 나눠하게 될까봐. 되게 권력하고 돈하고는 유착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권력을 나누면서 돈까지 탐하게 될까봐. 그래서 청빈을 요구하고 청빈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그 관료가 돼서 청빈하게 그 관료 생활을 하면 결국 청백리에 녹손되는 거죠. 청백리에 녹손되는 자기 자신의 영광이뿐만 아니라 가문의 영광이고 자손의 영광까지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장리록에 오른다. 장리는 탄관우리의 그런 기록이에요. 장리록이 있어요.
그 청백리록이 있느냐 하면 장리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관오리의 거기에 이제 이름이 오르면 자기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가문까지 추락해버려서 3대를 현관을 못하죠. 현관은 이제 높은 관직의 현관이라고 되는데 현관을 못하고 나면 가문이 한미해져갖고 추락하고 말이죠.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가문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날도 우리가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런 말 쓰지 않아요. 그래서 가문이 중요한 시대에 자기 가문이 추락한다는 건 그건 굉장한 그런 죄악을 짓는 거죠. 자기 선조들한테. 그래서 가능하면 정말 장미록에 오르지 말아야지. 청백리록에 오르지는 못한 남정. 장미록에 오르는 건 그쪽에는 분들이 피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의식하지 않고 특히 청빈과 검약은 심플한 겁니다. 쓸데없이 사치품 찾든 늘어놓지 말고 사람과는 문방사오만 꼭 필요한 것만 딱 하도록. 근데 정조 때 되면 18세기 말쯤 되면 조선이 평화가 오래 계속되잖아요. 중간에 양난을 겪죠. 6년에 분전을. 두 번 겪고 나서는 평화가 벌써 200년 가까이 이렇게 160년, 150년간 이렇게 되니까 사치 풍조가 굉장히 심해져요. 그래서 정조도 이거를 굉장히 염려를 하고 어떻게든지 이 사치 풍조를 막아야겠다 그래갖고 그 중국에서 책 사들이는 것도 그냥 금지시켜버리죠. 책 수입하는 거. 근데 금지시키는 이유가 우리 책이 더 좋다. 그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미 우리 종이가 그때의 명품이죠. 그래서 명경지라고 해갖고 아주 크고 진린 종이까지 내들어갑니다. 중국인들이 제일 선호하는 책, 종이에요. 명품 종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두꺼운 종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하여튼 우리 종이가 질기고 좋다. 질기고 좋은데, 여기다가 또 인쇄술이 달달해갖고, 수많은 책을 전부 지금 우리가 찍어내주는데, 중국에서 뭐하는 책을 돈을 들여서 사들이냐. 중국에서 책을 사들이는 건 단 하나 이유가 뭘까요? 사이즈가 작아갖고 들어줘서 올라고, 와간을 편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편한 걸 좋아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와간이라는 것은 들어줘서 이렇게 책 보려고. 사이즈가 작거든요. 그러니까 와간에 편하다고 해서 돈 들여서 중국에서 책 사들이고, 그러지 말라. 그래갖고 책도 못 사들게. 그러니까 이거, 그 경전을 이렇게 들어줘서 보는 거는, 이거는 아주 모술짓이다. 경건하지 못하다. 이러면서 이제 중국에서 책 사들이지 말라. 우리가 지금 찍어내는 책이 훨씬 좋다. 그러죠. 근데 실제 그때 책이 똑같은 중국 책, 그때 수입한 책하고 우리 그때의 그 책, 이렇게 딱 보면 우리나라 책은 거의 어제 그저께 찍어낸 것 같죠. 팔자도 좋고, 종이가 아주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200년, 300년이 지났는데. 근데 중국 책은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중국 쪽보다 조선족이가 좋다는 거. 오늘날 부장님을 보시면 금방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런 책이 없고 우리나라 종이가 그만큼 좋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조가 그거 하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에서 골동서와 사들여갖고 사람마다 쭉 늘어놓고 선비인 척하는 거. 그 자체를 집어치워라. 선비라는 것은 책을 읽어야지. 아니 무슨 골동서화를 늘어놓고 선비인 척하고 쇼를 하냐는데 그 쇼라는 말이 그때 나섰겠지만 그러면서 학문이라는 것은 일용지물이다. 날마다 쓰는 거다. 선반 위에 올려놓고 있는 별건 물건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가 하면 학문에서 배우는 거는 자기가 실천을 해야만 일용지물이라는 게 실천하는 얘기예요. 날마다 쓰는 물건이다. 그거를 계산하고 지식이라고 해가지고 선반 위에 올려놓고 필요한 거 집어내서 뭐 지금 가르치고 뭐 다시 올려놓고 그러는 셈이죠 우리가.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갖고는 그 학문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날 인문화하는 게 의미라는 게 바로 저는 그런 게 있다고 봅니다. 인문학이라는 게 결국 사람들이 날마다 실천해야 되는 그런 건데 우리가 실천을 안 하고 누구로만 놀이로만 얘기하고 정말 정도 대학 말씀대로 선반에 올려놓다 필요한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지식이나 팔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인문학이 더 인기가 오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학문이라는 게 문사책이니까 어차피 이거는 이론적이죠. 날마다 생활할 때 그리고 실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탁기훈입니다. 자기 자신한테 탁하게 하고 남에게 후하게 해요. 우리 정반대로 죽고 살고 있죠. 나한테만 후하고 남한테 탁하죠.
그 대표적인 게 핑계되는 거죠. 무슨 일이 있으면은 부모님을 일단 내가 무슨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되는가 우리 그렇게 잘 따져보려고 그러지 않고 무슨 환경 다 조건 다 남의 탓을 하는 거죠. 이게 결국은 나한테는 후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변명이라는 건 결국 나한테 후하게 하고 싶어서 변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가 탓을 이렇게 보이고 있죠. 근데 사실은 그때의 선배들이라는 건 무슨 일이 있으면 우선 자기 반성부터 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걸 자기에서부터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바뀌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박하게 하고 남에게는 후하게 하는 거. 남의 탓은 별로 안 오고 남의 무슨 일이 있으면 누군지 도와주고 이런 거죠. 억강부약, 남에게는 억강부약이라면서 강자는 억누르고 약자는 부추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은 우리 아직도 있다고 봅니다. 그 장애인에 대한 배려라든가 소외치료나 약자에 대한 배려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그 사대들이 선비가 이제 배려가 돼서 제일 중요하게 되는데 선공흡사입니다. 공적인 것을 먼저 하고 사적인 것을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전통은 아직도 공무원 사회에는 좀 남아있는 것 같고요. 6.25 때는 이런 일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대 그 주장관 교수가 살아남은 거는 단 한 분의 사서가 선공사회에서 살아남은 겁니다. 그분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책을 두고 갈 수가 없어서 집에도 안 가고 도서관에서 새우장을 따면서 그 책을 끌어안고 총장님한테 쫓아가서 이 책을 여기다 두고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총장님이 그거부터 가져가고 또 그때 문교부 장관한테 전니까 문교부 장관이 그 미국에다 연락했어요. 그때는 재무시라고 했어요. 트럭을 하나 갖고 왔는데 거기다가 이제 아주 중요한 거만 이제 싣고 그분은 자기 가족을 잊어먹었어요. 책을 싣고 그 책에 그냥 타고서 부산까지 간 거예요. 부산까지 가보니까 가족이 어떻게 보는지 그 다음에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미 늦었죠. 자기는 정말 그 공부를 수행하느라고 그리고 부산까지 왔는데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발을 동동 굴러내는데 다행히도 가족들이 어떻게 그냥 신이 그 부산까지 왔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하고 이제 성공한 것까지 있는데 그다음부터 가족들이 아버지 얼굴을 안 쳐다보더랍니다. 자식들이. 우리를 버리고 간 아버지. 자기 그 제일 중요한 아버지. 무슨 아버지야? 그렇게 쳐다보지를 않아갖고 이분이 가서 가족들한테 그렇게 미안하다고 그래도 가족들이 한동안은 아버지를 쳐다보지도 않고 남편을 쳐다보지도 않아서 무진 애를 먹었는데 그분이 또 다시 9.28 이제 수복할 때 또 미군을 나가서 또 들어온 거예요, 서울에. 그래갖고 인천 상륙작전 하는데도 군복 입고 거기까지 쫓아와갖고 서울에 이제 그 들어올 때도 군복 입고 이제 서울에 와갖고 도서관에 쫓아가갖고 이제 도서관에 가봤더니 모든 책을 가져가려고 다 묶어놨더랍니다. 차만 부르면 그대로. 차만 부르면 그대로 싣고. 근데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반드시 문화재나 그런 걸 약탈하는 거는 그건 아주 기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화재 약탈 문제가 되는데 반드시 문화재부터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민족의 정체성을 이제 끌어놓고 그걸 또 가져가서 자기들을 스타디하고 자기가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거의 4시간 차이로 결국은 그 서울대 주장관의 자료들이 많고 이제 그래서 못 가져가기 때문에 조선 왕조에 대한 연구만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죠. 규장력 도서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규장력 도서가 북한으로 갔으면 그쪽에 아마 연구 성과가 굉장히 많이 나왔을 거죠. 그 자료들을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연구만은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그분의 공이에요, 사실. 그럼 나중에서는 이제 가족들이 아버지의 공을 알고 그다음에 화해를 알고 아버지 존경을 알겠네요. 그래서 성공사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분들이 그 세대에는 많았습니다, 사실. 네, 그 다음에 선배의 가치제한입니다. 학행일치인데요. 학문과 행동은 일치시켜야지 다른 없는 필요없다. 원의 일치, 학행일치입니다. 아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학문을 아무리 한들 그걸 실천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건 아주 공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글대학이 바로 학문이라는 것은 이론적이지 선관위 오면은 활동적이 아니다. 맨날 실천해라. 그 얘기한 거죠. 그 정글대학은 문집이 방대한 문집이 있습니다. 180권, 권수는 180권이에요. 100책. 책 수는 100책이에요. 한 책에 뭐 2권 들어가고 뭐 3권이 들어가고
10개의 탑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성질 못지않은 방대한 문집을 내렸는데 거기에 이제 그 1등록이라고 있어요. 날일자, 어딜자. 그 얘기는 날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그러면서 어디 그 사색을 풀리는 이런 걸 다 적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조의 수상으로 1등록 연구 그런 책을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조의 수상입니다 이렇습니다. 근데 그 안에 훈오조가 있어요. 한계가 될 만한 그런 말씀들. 그 훈오조가 이렇게 재미난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그런 거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가 재미난 구절이 지금 생각나는데 공 속에 사가 있고 사 속에 공이 있다. 그 얘기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건 굉장히 공적인 걸 생각하지만 실제 그걸 따보면 속에 자기 해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은 우리가 막 손가락질을 아유 저거 정치 이들 때문에 그래. 근데 역사하고 나면 그게 공적으로 동의되는 일도 있거든요. 사적으로 한 것도. 그래서 공 속에 살아있고 사 속에 공이 있다. 그런 구절이 있어서 제가 굉장히 정말 우리 뭔가 참 깊이 생각하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의리와 명분이 당시에 제일 중요한 가치기준입니다. 의리는 뭘까요? 사람이 지켜야 될 떳떳하고 옳은 도리입니다. 그래서 의리를 모르면 사람 죽여 안 된다는 시대죠. 그래서 의리는 반드시 누구나 알아야 될 그런 도리죠. 그리고 명분은 뭡니까? 이름에 걸맞는 분수입니다. 근데 오늘날 의리라는 말은 깡패용어로 전락하고요. 그 다음에 명분이라는 말은 핑계거리로 전락했어요. 그래서 의리라는 말은 깡패들이 주로 많이 쓰지 보통은 잘 안 써요. 이상하게 의리라는 말을 쓰면 촌스럽다고 여기고 특히 젊은 사람들은 절대 안 씁니다. 의리라는 말을. 그 촌스럽잖아 이거 안 쓰는데 사실은 이런 그 현상들은 전통시대의 가치관이 무너졌다는 얘기고 우리가 전통을 우습게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또 한쪽에서는 그래도 그 사람 의리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칭찬이 되기도 하는데 전통이 인맥 살아나는 것도 되겠죠. 근데 이 의리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아세요. 근데 명분은 특히 명분은 잘 무슨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명분이라는 것은 이름에 걸맞는 기수라고 이제 그러는데 그래도 좀 모호하죠. 이름에 걸맞는 기수는 뭘까? 그러면 예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왕의 남자 보셨죠? 영화요. 왕의 남자 보셨죠? 거기에 그 공길이라는 그런 사람이 나오죠. 공길이 광대가 나오죠. 그러면 광대는 아까 그 초기에 말씀드렸던 양일과 천일 중에서 어디 속하는 사람일까요? 천일이죠, 당연히.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랬어요? 왕한테 군군신신 부부자자라고 했거든요. 군군신신 부부자자. 이게 바로 명분이에요. 임금은 임금답게 임금의 도리를 다하고 신하는 신하답게 신하의 도리를 신하의 역할을 해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그 이름에 걸맞는 역할과 그런 도리를 해야 되고 아들은 아들의 그런 그 역할 이름에 걸맞는 아들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역할과 도리를 다 군군신신 부부자자라는 말로 임금한테 그 바르수를 하거든요. 바르실록에는 고구절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갖고 그렇게 그냥 그 픽션을 해갖고 대단한 영화가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상상력이죠. 그래서 조선시대는 철인까지도 명분이 뭔지를 알던 시대예요. 제가 또 예를 하나 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네요, 이상하게. 이제 한 15년 전인데요. 발전기금 보고들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맨 발전기금 내라고 졸업생들한테 그리고 기업한테 하다 보니까 교수들이 좀 창피해진 거예요. 아니 맨날 남한테 발전기금 내라고 하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거 너무 부끄럽잖아. 우리도 내야 되잖아. 이제 그런 여론이 일었어요. 그래서 다 찬성했어요. 아유 정말 남한테만 내라는 건 너무 부끄러운 일이다. 그럼 우리 다 내자. 근데 저는 다행히도 인문대학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인문대학은 거의 교수가 200명 가깝거든요. 봐도 20개 가까운지. 그래갖고 우리가 그때 100만 원씩 냈더니 2억 가까이 돼갖고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때 우리 2억이면 그래도 창피하지 않을 정도 모으게 돼갖고 우리 이제 발전기 거기다가 내고 그래도 우리 이쪽이 다 했다고 그랬는데
옆에 조그만 과가 있었어요. 교수가 30명도 안 돼요. 근데 그 과는 여자들만 주로 있는 과였어요. 남자 교수는 딱 한 명 있고 여자만 있는 30명밖에 안 되는 건데, 아니, 단과대 30명밖에 안 되는. 그 단과대 학장이 이제 저랑 동기인데, 그분이 다혈질이에요. 아주 성질이 굉장히 급한데, 돈을 모아야 되는데 또 큰일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교수회의를 수립했어요. 그랬더니 교수들이 다는 안 왔어도 그래도 뭐 어떻게 해서 한 3분의 1 오니까 학장이 아니 이 문제 하는데 그 2억을 해서 냈대. 그리고 공과대학도 엄청 지금 걷고 있대. 의과대학도 그렇잖아. 거기 뭐 교수들이 많으니까요. 공과대학, 의과대학.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아? 30명도 안 되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 100만 원씩 내가 그들이 안 되잖아. 3천만 원도 안 되잖아. 빨리 좀 의견을 말해봐라. 그러니까 한두 말 하면서 돈 얘기하는데 누가 말하나요? 그게 꼼짝을 있죠. 그러니까 이 학장이 너무 막 열통이 터져가지고 막 빨리 좀 해요. 빨리 좀 그래서 탁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장이 할 수 없어. 내가 말할게. 무조건 500만 원씩 내.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 어떤 교수가 손을 들고 학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해봐. 그때가 이제 전임 강사가 100만 원도 안 받을 때거든요. 못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장님은 판공비 있지, 또 소공이 높지, 또 게다가 저기 무슨 인세도 받지, 또 밖에 나가서 강연해가지고 강연료도 받지. 그러니까 학장님한테 500만 원은 한 4만 원 했죠. 그런데 여기 지금 전임 강사는 지금 100만 원도 못 받는데. 전임 강사가 500만 원을 내고 나면 6개월 동안에 먹지도 말고 체면유지도 모르고 살란 얘기인데, 어떻게 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학장님이 화를 펑펑 내면서, 그럼 어떻게 하는 말이야? 그냥 그 얘기하지. 학장님은 500만 원 내세요. 학장님은 500만 원 내시고요. 교수는 400만 원. 부교수는 300만 원. 조교수는 200만 원. 전임 강사는 100만 원. 그렇게 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이제 딱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학장님 눈을 깜짝깜짝 그랬다가 명분이 뭐야? 그리고 소리를 빽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교수가 내가 지금 명분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제가 얘기한 게 바로 명분이에요. 학장님은 500만 원, 교수는 400만 원. 이름에 걸맞지만큼 내가 얘기 아닙니까? 어머, 그게 명분이야? 나는 명분이 핑계거린 줄 알았지? 이게 싫어해요. 진짜 있던 일입니다. 그래갖고 그 바로 명분을 얘기한 교수가 저랑 친한 사람이거든요. 같은 출전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웬만하면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저랑은 친하니까 자기가 그 얘기를 학생한테 깔맞을 뻔했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는데 그렇게 됐대요. 결과는 그렇게 돼서 그 이름에 걸맞게 내게 됐다. 그래서 그 정도는 잘 된 거라고 저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명분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근대 조선시대는 아무리 법망을 피해도 명분과 의리에 어긋난 행동을 할 때는 선비사회에서 추락하게 합니다. 명분사회라고 해요. 선비들은 명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비사회에서 추락하면은 행세를 못하고 한리한가문으로 추락한 거예요. 역시. 근데 판관으로 양들을 가지고 명분과 의리를 몰라갖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법망만 피하고 그러면 그냥 추락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비들한테는 조선사회가 더 무서운 사회예요. 오늘날은 교수도 교수가 선비라고 할 수도 없지만 하여튼 교수도 법망만 피하면 되고 유명한 정치인들도 자기가 당연히 정치자금 받기도 우리말 내밀고 법정에서도 아니 세상에 자기가 돈 받은 거 하느냐 알고 본인이 알고 딴이 알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돈 받은 거는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건 법망이 법이 얘기해 주는 게 아니죠.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있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법망만 피하면 되는 줄 알고 법이 해결해 줄 거라고 그런 소리 하는데 조선시대는 법망 피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명분과 신리 중에서 선택해야 되는 일이 많이 나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일로 가면은 정말 교수로서의 또 신념과 명예를 지킬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내가 이득을 예컨대 이제 옛날에 어려운 시절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서명을 하면 그 본부에서 민주화 서명 같은 거 하면 본부에서 연금이 조금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에 나가지고 벌써 미국 가기도 다 돼 있는데 그건 못 가게 하죠. 그러니까 이 교수는 공부만 하던 사람인데 오로지 민주화 운동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외국에도 못 가고 연금이 두루 뺏기고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그 다음 서명할 때는 다 고민을 하죠. 이거 서명하면 내가 이제 외국에도 못 가고 영국도 못 가는데 그런 것들, 그런 갈림길이 많아요. 우리가 인생살이를 살다 보면 특히 어려운 시절에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명부가 의리를 선택하는 사람이 이제 선대사회에서 알아주고 그리고 살아나는 거죠. 그게 공예입니다. 그렇게 정해져요. 인정과 의리를 잘 조화시키는 노력. 인정이라는 것은 사람의 정의죠. 이 사람의 정의라는 것은 감성이에요. 그러면 의리라는 것은 도리죠. 도리니까 이건 이성적인 판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인정상법을 꼭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좀 부정부패가 되는 경우 공무원들 그런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은 뭐 한주의 세상에 살면서 이성을 치고려고 있는 그런 시기에는 아주 날카롭게 그냥 남의 처음으로 그냥 그래서 그냥 무게듯이 되버리고 그러면 결국은 그 청민한 사람은 굉장히 상처를 받는 거죠. 그것도 좋은 예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베풀더라도 의리에 어긋나나 생각해보고 또 의리로 이렇게 이거는 의리상은 안 돼. 그래서 의리를 내세워서 그것을 거절하더라도 인정에 크게 어긋나나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어떤 일에 닥쳤을 때 인정과 의리를 잘 조화시키려는 노력 그거를 선배들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조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면 아마 거절하더라도 부드럽게 거절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냥 이자리듯이 탁 자르고 나면 얼마나 그 상처를 입겠어요, 상대가. 그러니까 내가 거절할 때도 의리상 거절을 할 때도 이게 인정에 비추어서 좋은 말로 이렇게 하고 그 인정을 베풀 때도 이제 의리가 어긋난다고 꼭 한번 생각해봐요. 부정부패가 아무래도 만연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노력 그게 선비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 다음에 극기복례인데 자기 자신을 이겨내서 예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럼 자기 자신을 이긴다는 건 뭘까요? 지금은 운동선수한테만 남아있는 이제 극기가 그래요. 극기훈련. 자기 자신의 게으름이나 이런 거죠. 근데 사실 이 극기라는 건 자기 자신의 욕심, 함량, 타성, 다 들어가죠. 그런 거를 이겨내야 예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애경을 극진하게 하는 준칙이라 했어요. 애경은 사랑과 존경이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사랑과 존경을 극진하게 하는 준칙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욕심이라든가 탐욕이라든가 타성, 뭐 이런 게으름 이런 거를 이겨내지 않으면 예를 행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를 아주 유치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사거리에 갔습니다. 사거리에 갔는데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앞에 차가 꼬리물기 하고 가버렸어요. 그 순간에 나도 꼬리물기 하고 싶죠. 나도 급하니까. 그래서 앞차가 꼬리물고 지금 신호는 떨어지고 있는데 앞차가 그냥 꼬리물기 하니까 지금 그냥 뒤쫓아가고 싶어 하죠. 그런데 내가 뒤쫓아가는 거에서 그다음부터 교통문제가 오는 거죠. 꼬리물기 함으로써. 그럴 때 딱 그냥 내가 조금 늦는 게 낫다. 그러면서 급기중에 급기죠. 거기서 딱 멈추면서 서 있으면 교통이 못 나가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나도 교통 문제가 안 생기고 나도 순서대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극기복례. 우리는 극기복례로 아주 대단하고 철학적이고 큰 일에만 있을 것 같지만 일상생활 곳곳에 극기복례가 있습니다. 지금 산에 올라갔어요. 야산인데 지금 이제 이쪽에서 올라가고 저쪽에서 내려옵니다. 근데 아주 길이 좁아요. 오솔길이에요. 그럴 경우에 누군가 한 사람이 비켜줘야 한 사람이 가득하잖아요. 서로 그냥 먼저 가지고 말 끌고 가면 탁 서로 치고 가면 그다음부터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아예 제가 먼저 물러서기로 했어요. 그래서 물러서서 옆에 이러고 있으면 어떤 분은 당연히 들고 가고 어떤 분은 죄송합니다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연세도 있으신데 먼저 갔어요. 또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참 여러 종류구나 제가. 그래서 그것도 극기복례의 하나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극기복례를 해야만 우리 사회가 품위 있는 사회가 될 겁니다. 근데 아주 사소한 거에서부터 우리가 이런 걸 실천하고 아이한테 가르치면 정말 선진사회로 고품격사회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생공존입니다. 남과 내가 함께 더불어 사는 거예요. 남의 수레를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는 밟고 올라서는 것도 아니죠. 나도 살고 남도 살고
더군다나 조선시대라는 신분의 차이도 있을 거고 오늘날에도 능력의 차이가 있죠. 사람은 어떻게 능력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작은 차이는 있지만 크게 볼 때는 남도 살고 나도 살고 공생공존하는 그런 사회로 나가자는 게 대동사회를 구축하는 거고 특히 다른 나는 유교를 유학이라고 주로 얘기하는데요. 유교라고 할 때 다른 종교와 차별화 되는 게 뭐 기독교나 종교는 저 세상의 군락, 저 세상의 유토피아를 설정하는 건데 유학은 이 세상의 대동사회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에 대동법이 이런 게 나온 게 바로 그러한 희망 그런 것을 이제 대동법이 대동사회를 한국인들이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것은 공생공존의 정신에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일관주의입니다. 어떤 기준을 남과 나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겁니다. 그 기준을 남한테는 그냥 팍하게 나한테는 무슨 말이에요. 반대도 아니고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할 때도 일관되게 하는 거죠. 약속을 해놓고 오늘 저녁에 생각해보니까 벌써만 그 시간에 만나면 나한테 불리할 건자고 딴 데서 만나 그리고 또 할 건자고 2시 말고 3시에 만나 요즘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지 않고 한 번 약속하면 약속을 지키는 거죠. 그래야 믿음이 오고 믿음이 와야만 일이 잘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사이에서는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언제 또 스스로 따지할 때 어떻게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리관지라고 주로 거기 경전에서 표현하지만 저는 그냥 일관주의라고 굳이 하지 않으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내를 약속을 지키고 그래서 우리들이 신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선비들은 상당히 이상주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전기에 사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선비들이 중앙에 올라온 거는 훈구파가 너무 강성해져서 왕이 도저히 견제를 못하니까 지방에서 공부하던 그런 그 선비 집단을 끌어올린 거예요. 그래서 선비의 그 복수 개념이 살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훈구파와 살인파의 대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훈구파들이 너무 신분이 강해지고 왕도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돼요. 권력이 강해져갖고. 그래서 이제 또 공신이 나와갖고 그들을 이제 공신전 받고 또 권력을 전부 쥐고 있죠. 그래갖고 한 3대쯤 되니까 선전대쯤 되면 이 사람들이 비족하는 거죠. 그러고는 왕의 말이 잘 안 듣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방에서 근무하던 살인들이 이제 왕이 중앙에 끌어올려갖고 그들이 이제 훈구파의 견제세를 내리는 비판세를 드는 건데 훈구파들이 지금 권력 다 갖고 있는데 가만 두나요? 결국은 나중에 뭐 무슨 여러 가지 그런 수수나 뭐 별별 일이 다 있죠. 그래갖고 결국은 살인들을 제거해버리니까 그게 사화죠. 그래서 이분들이 만약에 이상주의자가 아니었으면 훈구파를 빨리 그냥 타협하면 되는 거예요. 훈구파를 타협해버리면 사화는 일어나지도 않죠. 그래서 끊임없이 사화가 전개에 일어났는데 결국은 이들이 끝까지 이제 그 비판세력으로 한번 이렇게 사화가 일어나면 지방에 가서 공부하고 제자 키우고 자식 키우고 그래서 한 세대 후에 또 중앙에 오고 거의 30년 단위로 그러면서 결국 중기 이후에는 살인들이 중앙관료 이상 된 상태에서 그 바로 그 정권 교체 훈구파와 살인파의 정권 교체 뒤에 임진왜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을까? 그런데 그거는 각기 동양성들이 처한 환경이 다른 거예요. 일본은 지금 통일을 해갖고 그 막대한 군사력을 밖으로 빼내야 돼요. 안에다 두면 내란이 일어나죠. 군사력가로. 그래서 빼낼 필요가 있는데 항상 일본은 대륙에 회기권이 있는 거죠. 지구층들이 이제 이쪽에서 뭐 백제적인 걸 심하게 갔기 때문에 항상 우리나라나 중국에 대해서 회기권이 있고 항상 대륙 진출의 꿈을 갖고 있어요. 그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피난처가 없어요. 우리나라나 대륙 중국 쪽으로 가지 않으면 그냥 바다를 배수해 주는 걸 치고 살기 때문에 지금 뭐 쓰나미나 무슨 화산이다. 그래서 항상 그 진출을 꿈을 갖고 있는 겁니다. 고대부터 뭐 우리 무슨 일제시대 말할 것도 있고 임진왜란도 그렇고 그래서 그들은 이제 군사를 빼낼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는 훈구파와 살인파의 정권 교체이고 그리고 중국은 그때 벌써 기울고 있어요. 명나라가. 판관들이 바로 와고 부정부패가 심해갖고 나라 자체가 벌써 기울고 있어요. 바로 그걸 노린 거예요. 그래서 조선정부에 정면하고 명나라 칠 테니까 길을 빌려달라 그렇게 내세우면서 이제 치고 온 게
당시의 세계대전이 외환이죠. 그래서 그때에 이제 홍파들이 완전히 도태되는 거예요. 전쟁으로 인해서. 그 전까지는 홍파들이 권력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비판을 아무리 해도 왕도 어떻게 못하니까요. 그랬는데 전쟁 후에 이 사람들이 불타버린 토지대장 그거 자기네가 복구 못하죠. 비합법적으로 토지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비합법적으로. 그게 이제 불타버렸는데 나중에 그거 정리하는데 그 자기들이 어떻게 그걸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무너졌죠. 정치적인 명분이 완전히 잃었죠. 유병장도 배출 못하고. 그러니까 유병장 제일 많이 배출한 국민정권, 광해군 정권이 돼버렸고. 그래서 한국사가 도태되버리고 만 거고. 그 이후 17세기는 이제 결국 사회 중심이 된 분양정치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선비들이 좌절했죠. 좌절은, 첫 번째 좌절이 뭘까요? 제일 큰 게 사약받는 거죠. 사약. 근데 사약은 자살일까요? 타살일까요? 예, 저는 자살과 타살의 중간에 무슨 개그맨을 다신다고. 그런가 하면 일단은 사약은 왕이 내리는 거예요. 타살인데 받아 마시잖아요. 받아 마시고, 근데 받아 마시기 전에 또 왕이 계신 저 북쪽을 향해서 또 절을 하고 받아 마시니까. 그래서 제가 그 중간이라고 그래서 제가 진짜 타살은 장애인 같은 경우다. 막 치고 안 막으시고 그랬는데 실제로 이 선비의 그 좌절 중에서 정말 이 사약은 어떻게 보면 참 이 정편에서 참 무시무시한 부분인데 그분들이 80이만만 공부해갖고 사약을 마시면서도 손 하나 흔들리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무서워요. 어떻게 보면 그만한 그 정신력, 내공이 강하니까 자기 그 삶에 대한 그게 굉장히 강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 삶의 근본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나는 내 소신껏 내 지조, 삶으로서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죽으면 또 죽는 거지. 그리고 손 하나 흔들리지 않고 전하고 그냥 사상을 끝나는 그런 경우를 그 다음에 이제 유배예요. 유배에는 이제 조선후기 같은 경우는 유명한 선비들은 대개 유배 다녔어요. 대표적인 선비가 누굴까요? 예, 화산정이라고. 강제제 18년 동안. 이거는 정말 무지막지한 세월이죠. 근데 그분이 18년 동안 거기 유배되지 않았으면 그런 굉장히 학적을 못 냈습니다. 벼슬살이 했으면 그냥 벼슬살이 속에서 그렇게 지냈죠. 그분이 거기서 18년 유배당해서 그 방대한 저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해배돼갖고 유배에서 풀려서 자기 고향 마제요. 저기 있어. 경기도 그거 좋아하는 거기로 이제 들어가갖고 제자들한테 하고 한 그것들을 다 정리했는데 오늘날 그 다산 정리하기 오면 위대한 학자로 낸 그런 소설이 됐고요. 또 대표적인 분이 추사 김정일 선생님. 그분은 이제 제주도의 8년이고 다시 이제 해독에서 서울에 왔는데 또 진정 천절이라 예송에 대해서도 이렇게 되면 질문 시간이 주는데 제가 더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더 하겠습니다. 그 예송도를 보기는 그까지 3년상, 2년상이 뭐가 중요해서 싸웠을까? 웃기는 작자들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17세기 예송은 그건 대단한 정치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3년상을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1년상을 주장하는 사람들, 3년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왕권 향화 입장입니다. 왕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3년상을 주장하는 거예요. 1년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천하의 모든 사람은 똑같은 예의 적용을 받아야 된다. 왕은 3년, 사대부는 1년, 또 백성은 6개월. 이건 안 된다. 모든 사람은 똑같은 예의 적용을 받아야 되냐. 그래야만 이해가 혼란스럽지 않다. 그러면서 신권자와 있잖아요.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7세기 말에 두 번의 예송이 있잖아요. 기의 예송하고 가림 예송이 있습니다. 표정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근데 이 두 번의 예송이라는 건 결국 남과 서인의 양단정치 체제 속에서 각기 자기 분당의 노선을 짓고 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인이 왕권 강화 입장입니다. 그래서 3년의 예상을 주장하고요. 서인이 그 신권 강화 입장입니다. 그래서 1년상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송이라는 것은 예가 정치 문제화한 겁니다. 예의 문제가, 예의 기준이 정치 문제화한 것이 예송입니다. 그래서 17세기 예송은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노선 추진입니다. 근데
이 예송이 그 후에도 일어나요. 그때는 크게 두 개가 일어났지만 19세기 되면 진종 천조를 걸려갖고 이 얘기는 뭔가 하면 결국은 철종의 정통성 문제예요. 진종이라는 그 위에 그 정조 밑에 그러니까 정조가 자기 아버지를 계속 못했잖아요. 사도세자는 이제 그놈이 죽어나니까 나중에 뭐 장원세자는 장조를 나중에 추름한 거고 결국은 삼촌인 큰아버지인 진종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진종, 영조단의 진종, 그 다음에 정조예요. 할아버지를 계승할 수는 없잖아요. 2차와 세차가 어긋나기 때문에. 나이 계승의 차례와 그 다음에 자기 가문의 그 세대 차례가 있잖아요. 그게 어긋나기 때문에 결국은 영조단의 진종, 그 다음에 정조거든요. 그래서 진종, 천종, 진종을 이제 4대가 되면 왜 부산으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는 바로 그때의 철종의 왕위 계승의 그런 정당성 문제를 연결되는 거거든요. 철종에. 그래갖고 그 일에 연루돼갖고 또 유배를 간 거예요. 이 추사가. 그래서 부청에 또 3년 동안 유배에 당했거든요. 그래서 3년이 그 전박에서 11년을 다녔는데 재밌는 건 이분이 유배기에 그 추사체라는 그런 거를 제대로 창출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학자든 어느 예술가든 아주 그 고난의 고통의 시기에 그 위대한 예술가 하는 마음이죠. 사실 배부르고 뜬 따뜻할 때 안 나오는 거. 저는 제 경험도 그래요. 제가 참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때 제 학문의 정체성이 그때 세워지더라고요. 지금 돌아와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 배부르고 뜬 따뜻한 세월이 됐어요. 저한테. 근데 그때 가장 어려울 때 그때 제 학문이 그때 제일 성숙했다는 생각이 지금 돌아와보니까 그런데요. 그래서 추사체도 바로 그 유배, 제주도에 유배했을 때 다행히도 제자들이 주민, 역관 제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상절이라는 유해선 이상절이라는 제자가 있었죠. 그 제자가 수역이, 역관 중에 제 이름을 수역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이제 청나라에 이제 갔다가 거기서 한기 탁본을 많이 구해온 거예요. 이 북글씨는 한나라 귀문을 많이 참조하거든요. 그래서 한기 탁본을 갖다가 전부 그 제주도에 있는 추사한테 보내고 직접도 갖다 드리고 그러면서 추사는 거기 앉아갖고 바로 그 중국에서 들어오는 그 한기 탁본을 그거를 참고하고 그리고 조선에 이제 조선 사건부터 이제 조선의 그런 어떤 글씨체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원조 유강사 이런 게 오면 결국 그것은 조선에 착화된 어떤 조선적인 이제 글씨체가 되는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한국 특권을 그걸 이제 같이 이 사람이 거기서 이제 참고를 하고 추사체라는 그류에 대한 서체가 탄생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제자한테 고맙다고 세한도를 이제 그려준 거예요. 그래서 세한면의 지선백지로 날씨가 추운 후에야 송백이 소나무나 장난과 푸름을 알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뭔가 하면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지금 유배돼서 여기 와 있는데도 나한테 이렇게 선생에 대한 예우를 하고 이렇게 하는 이 제자의 그런 의리를 알겠다. 그 얘기죠. 저리를 알겠다. 그래서 세한도가 불후의 문제라고 지금 남아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때 유배는 이분들이 그냥 유배 가서 서울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유배되는 곳에 가서 유배 문화를 이뤘다는 거. 그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강진에는 아직도 가산대 그런 흔적이 남아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제주도에도 바로 그 추사나 그 제주도 유배 간 사람들의 그런 유배 문화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해요. 오현다는 얘기하는 그 오현고등학교 세우고 그 유배 문화를 유적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낙향하는 편인데 낙향이라는 거는 이제 그 사직선 성우들이 이제 다 돌아가겠다는 거죠. 그런 그 회계 이황 선생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서울에서 6살에 하신 걸로 알겠지만 실제로는 3년밖에 안 한다고 그러네요. 회계 이황 선생님 교수사가. 그만큼 이분이 계속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상승을 오는 거죠. 시간이 다 됐죠?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넘어가고 제자 양성하고 이교수 하고 그렇게 이제 돌아갑니다. 그리고
번째 선비의 멋은 선비는 그렇게 멋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풍객들이에요. 그래서 학에 있지 학문과 예술을 일치한다. 그래서 학문 따로 예술대로 아니고요. 그 예술을 만권의 책을 읽어서 사건기가 흘러넘치고 문자만이 거기 배어가 제대로 된 그림이나 글씨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문자형과 사건기가 중요하다. 그리고 시서학을 교양 필수로 했습니다. 시는 다 아시죠? 성은 글씨고 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문사철을 전공 필수로 시서학을 교양 필수로 해서 이성과 감성을 잘 합해서 두 가지가 좋아지는 인간을 추구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선비의 종교는 문집입니다. 그래서 문집은 선비의 직접 활동, 총결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제, 그거는 맨 주체는 제자나 후손들인데, 제자가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 다음에 내용은 시인에서 작적, 명은, 시는 더 가시고, 문은 뭐 에세이고, 성은 서간입니다. 그 당시에는 편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편지를 처방했는데도 다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작전이 있어서 묘문이 또 중요합니다. 당시의 정명인사일수록 묘지명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리고 부록에는 행장과 연구가 있습니다. 행장 사람의 간단한 라이프 스토리, 가까운 사람이 이걸 썼고요. 그 다음에 연구는 그 사람의 연표입니다. 민중대 태어나서 민중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거기 들어가서 문집이 나와야만 문집이 나와야만 그 사람의 그 선비의 삶이 종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네, 그만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